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이 굉장히 춥죠? 네, 날이 추운데 이렇게 먼데 부산의 서반까지 오셔서 정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5번째 사회과학 포럼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정치경제학연구의 최혜박기 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과학 포럼 같은 경우에 혹시 전에 사회과학 포럼을 와 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사회과학 포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지금 5년째 이어져온 고려대 중앙동아리 열릴 포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학술동아리 정치경제학연구회 수혜바퀴 그리고 한국근현대사 연구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매년 그 해에 가장 정세적인 주제를 선정을 해서 여기 함께 모이시는 학내외 학회 청중분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와 토론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되게 엄청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1회 때는 민주노조 설립의 역사와 신자유주의 정책 비판, 2회 때는 경쟁사회 비판, 3회 때는 보수양당제 비판, 4회 때는 이민주의 비판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학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수레바학교와 한근현이 진행했던 세미나와 함께 또 지금 가장 한반도를 뜨겁게 달고 있는 동향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지금 항상 우리가 좀 겪고 있는 하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쟁 위기를 한번 다뤄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전쟁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사회과학 포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예상키로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긴 시간이지만 꼭 다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원래는 200명 청중이 목표였는데 몇 분 오셨죠 여기? 네,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들을 69% 그러면 좀 남았죠? 네,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을 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과학 포럼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전평화라는 주제가 사실 엄청 많이 연구가 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사회과학 포럼에서는 다양한 고려대에서의 굉장히 저명한 연사분들을 모시고 강연과 분석과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모실 연사분은 굉장히 어렵게 모신 연사님입니다. 저 원래 미국에서 달려오신 연사님이고요. 네,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네, 국제안보학 전공이시라서 이름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좀 꺼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녁마당 오늘 목요 클래식 특강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목요 특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저 멀리 미국에서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강연을 하시다가 이곳 고려대 청중 여러분들께 한반도의 반전평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설명을 또 해주실 교수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는 건강한 노후생활과 반전평화라고 합니다. 예, 큰 박수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북한과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어떤 사람들의 인식 지형에 대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신체 인터뷰를 6분간 진행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사실 6명이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신체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이나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이미지는 있어도 그게 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양적인 조사보다는 이런 질적인 조사를 질적 측면의 조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PPT로 보여줄 것들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인터뷰 발췌해드리고요. 이거를 함께 읽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분석을 제공할 테니 여러분도 이 토론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질문들에서 스스로 한번 답을 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저의 질문과 이제 인터뷰의 답안들을 몇 개 살펴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은 위협적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더 위협적이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여기서도 보면 특히 여기서 A나 C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공산당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어떤 위협을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이제 위협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F의 경우에서는 지금 20대이긴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인터뷰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적은 없어도 그게 위협이지 않냐라는 식으로는 답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도 저희가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이제 위협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낙관적인 편이었어요. 이런 낙관이 어떻게 존재하냐 봤더니 이제 국가가 이제 저희에게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낙관이 있었다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거를 볼게요. 여기서 A와 F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보다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봤더니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북한이 직접적인 거의 침략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북한의 체제 자체,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람들한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위협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터뷰를 했던 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협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낸 게 아니냐 하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쟁은 왜 발생할까요? 전쟁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되게 위협적이고 공포가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계기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대답도 굉장히 좀 피상적인 편이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되게 좀 원력사적, 초역사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쟁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무기를 드는데 내가 안 들 수가 있냐? 라는 식의 답안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때 저는 이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시 이제 상당히 특이했던 인터뷰 대상에서 상당히 특이했던 D의 답안을 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단순히 그런 무력 갈등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규모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언론에서 나타나는 그 무력 갈등에 대한 그 공포가 사실상 되게 또 다시 말했던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도 이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안보란 무엇일까요? 앞서 저희가 이제 북한과 전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동시에 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낙관적인 전망 그 기저에는 국가가 우리를 언젠가 지켜줄 거야 라는 식의 전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안보가 무엇이냐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안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특이하게 봤던 거는 이 안보란 그 저희의 그 개인의 안정에 대한 인식이 사실 국가적인 위기 혹은 국가적인 이익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를 받느냐라는 식으로 이해되고, 우리가 어떤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자신의 위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국가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게 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안보와 군비 경쟁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안정을 준다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군비 증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물어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 모두 사실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서 미군이 도와주고 또 미군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방위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국가 공동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이제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여태까지 되게 특이한 인터뷰 대상자로 D를 지목을 했었는데, 이제 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쨌든 미군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는 것은 D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예.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오신 교수님 지금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네. 그럼 교수님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강연과 이제 인터뷰 설명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교수님의 좀 대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고, 저는 사실 어떤 우회적인 답안으로서 자리를 맞추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떠온 것은 이제 존 던의 이제 누구를 위하여 총성은 울리나라는 시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해밍웨이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두 원인이 사실상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태양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모든 각각의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세계적인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전쟁과 피해들과 폭력들이 사실 떨어져서 이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폭력들을 멈추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멋진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집이랑 같이 나눠드린 포스트잇 3개 있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포럼 본론을 진행을 할 건데, 본론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저희가 5분씩 질문을 써드릴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포스트잇에 한 파트당 질문을 하나씩 써주시고 쭉 수합을 하면 맨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답이나 아니면 같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는 안 써주셔도 되고요. 이제 진행할 파트에서 끝나면 5분 동안 그 질문을 써주셔서 나중에 수업할 때 내주시면 됩니다.
군대 폐지 추진하라 추진하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국 뉴스특보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친 오늘 한동안 잠잠하던 선종우 의원이 또다시 군대 폐지에 대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에서 큰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의원들의 막말 논란의 파장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순간한 눈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지만 정치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로 삿대질을 하느라 오늘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원우 통일대박연구원 고문과 박세희 포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와 함께 선종우 의원 사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두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우 고문님부터. 저는 통일대박연구원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이원우입니다. 네, 저는 포럼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에 재직 중인 박세희라고 합니다. 먼저 이 고문님부터 그 선종우 의원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희 의원 이 사람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죠. 의원님 이거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방송에 적절한 언어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평화만을 외치는 행동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꿈 같은 행동 혹은 맹랑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 내내 전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까? 한마디로 전쟁은 현실이고 평화는 꿈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평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전쟁을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평화란 군대를 양성하고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계에 왜 세계대전이 없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 어떠한 국가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서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으려면 고도의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순진하게 평화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말입니다. 이원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께서는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종우 의원과 대학교 선후배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고요. 저는 먼저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쟁이란 것이 항상 역사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해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초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역사성을 먼저 분석함으로써,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 속에서 달라지는 전쟁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질문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전쟁의 역사성,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성을 분석한다는 건 단순히 세계사 속에서 나타나는 전쟁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차이와 비일관성을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역사 속에서 차이와 비일관성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따라서 전쟁의 역사성을 분석한다는 건 그걸 그냥 역사의 우연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름의 체계로 다시 묶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평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전쟁을 공부하고 전쟁의 역사성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말을 정리를 하자면 전쟁의 역사성은 시대별로 나타나는 전쟁의
전쟁의 차이점을 의미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전쟁의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설명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이란 건 그 전쟁을 둘러싼 세계의 작동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과거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PPT는 지금 시자군 전쟁과 정말 원전이 있는데요. 옛날 유럽의 사례를 보면 전쟁은 보통 봉건 영주들과 가문들 사이에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통 지배자들의 위험을 과시한다거나 가문들끼리의 신성한 명분에 의해서 발생했죠. 혹은 시자군 원정처럼 종교적 이유도 있을 겁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명나라 때 정말 원정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원정인데 이게 별 소득이 없이 끝나고 명나라는 망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이것은 당시의 봉건제라는 그 당시의 사회 접근 방식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에서 지배 방식은 주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서는 보통 전쟁이 주로 이런 지배적인 권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랬던 것만 아닐 텐데요. 특히 십자군 전쟁에서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인연과 같은 명분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방송 중이신데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 도중에 끼어드시는 행동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는 다만 경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이나 국왕 같은 지배적 권위가 시킨다고 해서 누구나 전쟁에 나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쟁은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에 설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회 접근 방식이 어떠하냐?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가 지금 봉건제 사회에서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날의 전쟁을 파악하려면 자본주의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돈을 잘 버는 것이겠고 사회적 차원,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 성장하는 거겠고 그리고 이게 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게 자본주의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날의 전쟁, 그러니까 지배적인 전쟁의 동기는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초기 자본주의 사회를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국민국가의 등장인데요. 국민국가의 등장은 아까 말했던 정치적 권위들이 전복되면서 세워졌습니다. 또한 비서부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식민지의 획득으로 물질적 기반을 세웠습니다. 이런 체제는 놀랍도록 발전했고 신성한 가문들끼리의 전쟁은 이제 국민국가들끼리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전쟁이 등장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유원 고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국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가 경제 성장한다는 게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다 끝나셨습니까? 교수님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그게 과연 누구의 이해관계냐는 거죠. 지배적 권위들을 전복시키고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거 어찌됐거나 자본가 들이겠죠. 네, 이런 차원에서 국민국가는 국민의 힘보다는,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지만 국민의 힘보다는 자본가의 힘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경제성장, 국부라는 개념 또한 사실은 자본의 이해,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을 간섭하던 정치적 권위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혹은 그들의 이해를 위해서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죠. 네, 경제성장을 위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원료산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전쟁 혹은 그런 차원에서의 서구 국민국가들끼리의 전쟁은 모두 이러한 자본가들의 이해와 혹은 자본주의를 이어가기 위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지배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끌려갈 수도 있었겠지만 국익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이라는 정체성 아래 개별 사람들이 하나하나 묶이게 되면 국민국가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정리를 하자면 좀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그 국가를 지키고 국익을 증진하는 군대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 맞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그게 국익이 완전히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 처음에는 그게 어떤 이득이 있었겠죠. 실제로 초기 국민국가를 이뤘던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엔 실제로 식민지 쟁탈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사실 국민들이 봤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그것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국민들이 아닌 혹은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착취하는 전쟁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그때 서구와도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전쟁이 올바르지도 않고 그런 전쟁의 국민이라는 정체성 혹은 국익이라는 허울 때문에 우리가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 교수님 주장에 대해서 이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죠? 네.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팽창해 가면서 사실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인 자본주의, 세계시장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가 확산됐을 때 자본가들에게는 이제 국민국가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유지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하면 지배력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헤게모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 전쟁은 지금 이런 헤게모니를 둘러싼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헤게모니를 획득한 국가가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관철시키려는 혹은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다툼이 오늘날 전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헤게모니, 재생산 이런 되게 어려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전쟁하면 현대에서 전쟁하면 나타나는 생각, 그러니까 세계대전과 같은 게 그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세계대전 하면 자유주의와 파시즘 간의 전쟁, 제국주의 간의 경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전쟁과 우리는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쉽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했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결국 먼 일이 아닌 게 초기에 어떤 서구의 주인국가였던 영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영국 헤게모니가 위기에 빠지면서 일어난 것이 세계대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를 발달시킨 영국을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가 독일 등과의 경쟁에서 직면을 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표출된 것이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박 교수님, 이 현대의 전쟁은 자본주의 세계체계 안에서 헤게모니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는 것 맞나요? 그럼 이제 이고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전쟁이 시대마다 그 맥락을 달리해왔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작동 방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전쟁의 양상은 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식민지 쟁탈이나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는 덕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엔 미국의 헤게모니가 맞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의 헤게모니는 안전하니까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강력한 미국의 힘에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도전을 못하니까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도 거기에 편승하는 게 실질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방법 아닙니까? 예, 저는 그걸 결론 짓기에 앞서서 두 가지 질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의 헤게모니가 안정적인가랑 과연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아이시스가 뭐다 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 사건들, 그러니까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이 어쩌면 10년 전에 미국이 벌였던 이라크 전쟁 같은 것들이 완전히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 9.11 테러와 미국 정부가 선포한 테러의 전쟁은 이제 인류가 새로운 전쟁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새로운 전쟁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선 1990년대 초까지 거슬러 가서 봐야겠죠. 오늘날의 전쟁, 그러니까 새로운 성질의 전쟁이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나 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련방위 붕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91년에 소련이 갑작스럽게 붕괴하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 체제로 유지되고 있던 세계가 미국을 단일국으로 하는 단극 체제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나 말하듯 미국의 역사적 승리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미 소련이 없다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됐던 미국 헤게모니가 자체적으로 몰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몰락 때문에 혹은 소련방의 붕괴 때문에 전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자국 헤게모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확산 전략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전략을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라고 합니다. 네, 먼저 실물경제에서 경쟁력을 잃은 미국은 금융세계화 전략으로 실물경제 부분에서 철수하고 금융 부분에서 단기적 이익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서 경쟁력 없이 단기 이익만 노린 미국의 금융세계화 전략은 어찌됐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택한 전략이 군사 세계화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에서 통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제3세계와 동맹국을 포섭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담을 떠안았겠지만 이제 탈냉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렇게 신자유주의 전략, 주변 국가들을 선별적으로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전략을 노골화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바로 새로운 전쟁,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전쟁의 양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뒤 미국의 주도로 금융체계와 군사전략이 세계화되었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이어서 이고은님 발언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세계를 전쟁터로 바꾸어 놨다 이런 말인가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수님은 지금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실제로 미국의 전략을 보면 미국이 과연 그러고 있느냐 했을 때 미국의 군사 전략의 본질이 그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양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략을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 전략은 주변 국가들에서 갈등과 불안정성,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해결하는 차원이겠죠. 이걸 완전히 제거하는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단순히 금융적 축적, 금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원으로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갈등과 불안정성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은 금융세계와의 선별적으로 포섭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선별적으로 포섭된 경우에도 그 내부에서 포섭된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제된 경우엔 해당 사회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혹은 완전히 배제된 아프리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아나 혹은 질병 등에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라크, 이란, 북한 등 우리가 악마하는 상당수 불량 국가들은 그런 배제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채택한 신자유주의 전략, 그리고 불량 국가들과 벌이고 있는 전쟁, 불량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저항, 그것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군사 전략이 세계와의 통치성 확보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적 갈등과 불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이고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은 적어도 한국의 안보에서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교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내놓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폐지하고 미국과의 동맹도 파기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룬단 말입니까? 그런 점은 저도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성이라는 걸 보고 사회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과 연관을 짓는 건 아닐까요? 전쟁의 역사성을 보고 전쟁이 시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회의 작동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유는 사회의 작동 방식이 바꾼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 아닐까요? 미국 헤게모니가 불안정성이 있다면 국민국가의 전쟁이 결코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다른 인간을 착취함으로써 얻어진다면 우린 다른 대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현실에 제시된 통념을 비판하고 오늘을 분석하는데 지금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종 의원의 군대 폐지론 논란을 주제로 이원훈 통일대학연구원 고문님과 박세희 포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 두 분의 패널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신 부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잠시 후 진행되는 TV조국 특집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